최근 가상화폐계에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암호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위원회 SEC라고 불리는 곳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덕분에 리플은 하루 만에 50%, 70% 오르는 기염을 토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엄청난 환희에 차 있습니다. 오늘은 크립토 뉴스 먼저 소개해드리고 거시 이슈들을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결과를 보겠습니다.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명해놨고,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이거는 증권의 성격이 있었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는 증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곧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리플을 대중적인 곳, 거래소에서 거래하더라도 이걸 증권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아니, 증권인 게 뭐가 문제인데? 네, 증권이라면 SEC 당국의 엄청난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제 리플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거죠. 지금 미국 증권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증권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수표, 상품권, 복권 등이 증권이 되겠죠. 이는 규제 당국인 SEC가 관할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품은 보통 자본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봐요. 대표적인 게 금이죠. 이거는 CTF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증권으로 분류되면 엄청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되기를 꺼려했어요. 그렇다면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위 테스트라는 건데, 첫 번째로 투자금이 있는가, 두 번째로 공동 출자한 기업에 투자했는가, 세 번째,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는가, 네 번째, 타인의 노력으로 투자 이익이 발생하는가 등의 조건을 따져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있고, 3번,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는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은 거의 완벽히 탈중앙화된 화폐니까요. 어느 경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반면에 SEC에서는 다른 리플, 솔라나 같은 코인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회사가 있고 경영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행위들이 모두 증권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판결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라는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럼 또 코인 시장에 뭐가 호재냐? 야, 리플만 상품이냐? 우리도 상품이다. 그 밑에 있던 알트코인들도 역시 상품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크립토 업계는 2년 동안의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장이 올 거라는 추측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립토 업계가 또 들썩이고 있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죠. 이 반감기라는 것은 채굴 보상이 절반이 되는 시기예요. 2024년 4월 27일 이때가 새로운 반감기의 시작인데요. 10분당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6.25개에서 3.125개로 반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이 말은 곧 공급이 절반으로 준다겠죠? 야, 공급이 주는데 수요는 일정하다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 왔고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8개월 동안 미친 듯한 폭풍 상승을 했어요. 뭐 작게는 400%에서 많게는 24만 %까지 급등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엔 다를 수도 있고 그 상승폭이 조금 미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크립토 업계가 들썩이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하나 뉴스가 더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블랙록이에요. 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물 ETF 신청이 어떤 의미가 있냐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은 기관이나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직접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신탁 투자나 간접 투자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가 나온다는 말은 이제 펀드나 기관에서 큰 장벽 없이 비트코인을 사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자산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다음은 캐시 우드 누나가 발행한 리포트인데, 비트코인 2030년에 150만 달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로 20억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개뻥.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누나 진짜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라는 건 국부펀드나 연기금,
뭐 투자은행, 각종 국책은행 혹은 일반적인 사업체, 이들을 통칭해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자산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살 거라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의 현금 등가물로 쓰일 수도 있고, 재무부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개도국 엘살바도르처럼 통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결제 네트워크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 금을 대체한다는 내러티브는 이미 유명하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포트폴리오의 1%도 안 되는 수치로 비트코인에 돈을 할당했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는 25만 8천 달러라는 가격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불케이스 이상적 시나리오에서는 150만 달러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뭐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화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 들어요. 실제로 블랙록 레리 핑크 CEO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황금이라고 태세를 전환했고요. 심지어 연준 의장인 파월도 화폐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쓰레기라고 하겠죠. 망한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아직도 하나에 3만 불을 넘어가는 거 보면 화폐로서의 지위는 모르겠고 대체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2020년부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주로 조금씩 모아오고 있고요. 몰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 미만으로, 그러니까 약간 대체 투자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면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새 코인과 나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 번 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0%로 엄청나게 크게 둔화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4.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인플레이션 악몽이 이제 거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게다가 한때 12%였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PPI라는 건 생산자 물가 지수고, 이건 판매자 물가가 낮아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구매자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PPI는 CPI에 선행하는 지수고, PPI가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건 CPI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거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기세를 타 델타 항공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쐐기를 꽂았어요. 매출 예상치는 144억 달러였는데 146억치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2.41달러 예상 2.68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델타 항공의 CEO가 나와서 올해 3분기와 4분기는 더 잘 될 것이다. 해외 항공 예약과 수요는 정말 강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 시장은 역시 환호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있었던 대형은행 역시 엄청난 호실적을 내줬어요.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은행 모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월가는 이번 실적 시즌에 S&P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이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월가 예측치보다 더 잘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네가 뭔데 월가 예측을 비웃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맞을걸요? 원래 월가 실적 예측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낮게 예측한다는 말이죠. 최근 5년 동안 S&P 기업 중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그 기업 비율이 77%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는 거죠. 웬만하면 예측치보다 잘 나와요. 게다가 이번 실적 시즌은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경기 침체나 둔화를 예상하고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매를 맞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기업이 생각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초긍정론자인데 톰리라는 분이에요. 신고점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투자를 꺼렸던 모든 개인과 기관이 돈을 갖다 부으면서 엄청난 포모 현상을 만들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은 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